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을 맡은 이경식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처음 보고 계시는 많은 수험생들은 아마 한국사에 대해서 부담감과 함께 두려움, 그리고 걱정, 이런 어떤 그다지 편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완강만 하세요. 완강하시고 복습만 조금 하시면은 제가 충분히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만 제가 잘 전달을 드려가지고 붙여드릴 테니까요. 완강을 목표로 한번 저를 믿으시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제1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번 강의는 한국사 진도하고는 관련이 없이요. 일종의 워밍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할 때 선행학습 개념으로서 먼저 좀 알아둬야 할 내용들, 그런 것들을 챙기고 그 다음에 구석기부터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진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다음 강의부터 구석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도 매우 중요해요. 자, 뭐를 할 거냐면 두 개인데요. 이 한국사에서 꼭 알아둬야 할 주요 지명들이 있습니다. 요소가 어디야? 그럼 거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는 거하고 요소가 어디다? 내가 이렇게 딱 눈을 감고 이렇게 딱 떠올렸을 때 거기쯤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사 주요 지명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끝나면은 국가 형태의 발전, 국가가 군장 국가에서 시작해서 연맹 왕국 그리고 고대 국가로 발전을 하거든요. 이런 국가 형태의 발전의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이번 1강은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제가 한반도의 그 북부 지역과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동반도와 산동반도를 간략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주요 지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곳은 북한 지역인데요. 이 한반도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 북한 지역에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황해도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강화도가 이렇게 있고 더 아래로 내려 그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이 북쪽, 한반도의 북쪽 지역이니까요. 아래쪽은 생략하고 일단 여기만 그렸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우리한테 좀 필요합니다. 여기 연해주 지역인데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왼쪽 지역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가죠. 요 정도까지. 자, 우리 한반도의 그 북쪽 지역과 그리고 중국 쪽의 대륙을 제가 잠깐 그렸는데요. 한국사에서 꼭 필요하고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지명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먼저 이 산이 뭐죠?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입니다. 대체로 백두산은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작은 오해가 되겠고요. 약간 오른쪽, 이 약간 오른쪽이 바로 우리의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백두산, 백자만 쓰겠습니다. 이 백두산은 우리 한국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두 개의 강의 발원지가 됩니다. 그 강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의 강은 뭐냐? 백두산에서 발원해가지고 자, 이렇게 흘러서 계속 이렇게 샥 흘러가지고 황해로 빠지는, 황해로 이렇게 빠지는 아주 긴 강이 있는데요. 이 강의 이름이 바로 압록강이에요. 자, 이 강은 압록강이다. 압록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강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백두산의
이 압록강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발원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동해로 빠지는 이 강의 이름은 뭐냐? 두만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 북쪽 지역의 경계선은 바로 압록강과 그리고 두만강의 물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록강을 넘으면 만주가 되는 거고 두만강을 넘으면 또 만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기억해 주시고, 압록강과 두만강만큼 큰 강은 아닌데 우리 한국사에서 꽤 중요한 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역시 발원해요. 백두산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발원을 해서 북쪽으로 흘러서 만주의 가장 대표적인 그 송화강, 숭화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요. 그 강으로 합류하는 지류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강이에요. 자, 이 강은 이름이 뭐냐면요, 토문강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자, 토문강. 토문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강인데 토문강도 중요하다. 왜 중요하느냐? 이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에 끼어 있는 바로 이 땅, 바로 이 부분이 한국사에서 정말 우리 한능검에서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어서, 이렇게 사이에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어서 마치 섬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테두리를 친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요, 두 강 사이에 중간에 있다라고 해서 사이간자를 쓰고요. 그리고 두 개의 강 사이에 끼어 있어서 마치 섬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 지역을 간도, 섬도자를 써서 간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도자를 쓰긴 하는데요, 결코 섬은 아니죠. 내륙 중의 내륙입니다. 네, 내륙 중의 내륙인데 다만 섬도자를 써서 간도라고 부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간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능검 중급에서 한 50문제 가운데에서 한 문제 정도는 간도가 거의 매번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므로 일단 간도의 위치부터 기억을 하시는 것이 간도 공부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능검은 1번부터 50번까지 시각적 자료가, 이미지가 나오지 않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각적 자료, 이 이미지에 최대한 익숙할수록 한능검은 쉽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가 간도라는 걸 여러분 꼭 한번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요. 개화기예요. 이 지역이 함경도고 이 지역이 평안도거든요. 함경도, 평안도인데 이 함경도 지역에 사람들이 간도 쪽으로 많이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간도 지역은 어떠한 그 의미를 가지게 됐냐면요, 조선인들이 많이 거주하니까요, 간도는 조선인 거주지, 조선인들이 주로 밀집적으로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의미가 부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뉘앙스가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함경북도 사람들은 대체로 두만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이주를 하고요. 평안도 지역 사람들은 압록강을 건너서 이쪽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도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도가 조선인 거주지역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생긴 다음이니까요, 여기도 간도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간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록강 위와 두만강 위는 통째로 다 간도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이 또 나눠져요. 이쪽 간도는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를 서간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간도는 북쪽에 있으니까 북간도, 그리고 또는 서간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동간도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리지널 간도는 이쪽이고요. 대체로 여기를 간도 그러면 여기고, 그리고 이 서간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동간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보다 더 일반적인 표현은 북간도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서간도, 북간도. 그리고 이 압록강과 두만강 위는 통째로 여러분 우리 다 뭐라 그러죠? 그냥 만주라 그러잖아요. 만주. 이 위쪽은 통째로 다 만주니까요. 서간도나 북간도 모두 만주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만주에 포함되는
일부 지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 하나의 별명이 이게 서간도는 가지고 있는데요. 서간도 역시 만주의 일부고 이 만주에서 제일 남쪽이기 때문에 이 서간도 지역을 또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남만주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서간도와 남만주는 그러므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이 정도면 이 만주 지역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되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선을 한번 그었는데요. 이 선의 왼쪽이 중국의 영역이고 영토고, 그리고 이 오른쪽이 러시아 땅. 뭐 지금은 러시아인데요. 과거엔 또 소련이었고, 자, 이쪽 지역은 현재 러시아의 영토입니다. 러시아의 영토인데 여기를 부른 이름은 또 따로 있다라는 거죠. 자, 이쪽은 만주. 주는 그냥 땅이란 뜻이에요. 이쪽은 만주고, 이쪽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땅. 바다와 가깝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가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땅이다라고 해서 이 오른쪽은, 만주의 오른쪽은 연해주라고 또 별도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연해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이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바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해주역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연해주를 대표하는 도시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름이 바로 블라디보스토크다. 블라디보스토크. 자, 이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 왼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땅은 아닌데요. 자, 여기 굉장히 큰 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강의 이름은 뭐냐면 요하예요. 요하라고 하는 하천이 흘러간다. 이 요하는 중국어로 발음을 하면 랴오허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대요. 제가 중국어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요하는 랴오허 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랴오허 강, 그리고 요하는 같은 말이 된다라는 거. 이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요하의 서쪽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서라고 하죠. 여기가 바로 요서. 그리고 요하의 동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요소는 여기 요하 서쪽, 그리고 요동은 여기 요하 동쪽. 여기가 요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동에 있는 이 반도는, 요동 지역에 있는 이 반도는 당연히 여러분 무슨 반도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요동반도라고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우리 한국사에서 특히 고대사까지 요서와 요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가 않은 중요한 지역입니다. 꼭 여러분 위치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요동반도고 이쪽도 반도가 있네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는 무슨 반도라고 하냐면요, 산둥반도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여기도 좀 놓치지 마시고 기억을 좀 해주세요. 요동반도, 산둥반도. 자, 이렇습니다. 자, 이 정도면 한반도 위쪽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두 개의 강만, 북쪽 지역에 우리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 두 개의 강만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가 형태의 발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얘는 압록강이고 얘는 두만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아래쪽에 또 중요한 하천이 또 이렇게 흘러가요. 위쪽에 하나 흘러가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자, 위쪽에 있는 하천의 이름은 뭐냐? 얘의 이름은 뭐냐? 얘는 청천강. 이런 강까지 알아야 하나 싶겠지만, 청천강 정말 모든 시기에 걸쳐서 적어도 한 번씩은 꼭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살수대첩, 살수가 어디입니까? 바로 청천강이죠. 바로 여기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하천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하천이에요. 강이에요. 자, 이 강은 대동강이죠. 대동강.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대동강. 그리고 이 대동강 하류에 있는 바로 여기, 제가 지금 점을 찍은 바로 여기가 지금 현재 북한의 수도입니다. 북한의 수도. 그리고 과거에는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이었고, 그리고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고려시대에도 굉장히 중요시되는 서경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죠? 바로 여기가 바로 평양이라는 겁니다.
우리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은 한강이고요. 평양을 가로지르는 강은 무슨 강? 대동강이라는 거 놓치지 말아주세요. 대동강. 그렇죠, 여러분. 자, 평양. 자, 평양 나왔으니까 우리 북한 지역의 중요한 도시 한 두세 개 정도만 더 한번 점검을 하고 이제 지명은 이제 끝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봅시다, 여러분. 자, 일단 이 섬.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남한 쪽의 섬이에요. 네. 이 섬의 이름이 뭘까요? 네, 외적이 쳐들어오면 이쪽으로 피난을 자주 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섬의 이름은 바로 다름 아닌 강화도가 되겠어요. 강화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살짝 아래입니다. 오른쪽에서 살짝 아래. 여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 되겠고요. 서울이 되겠고, 휴전선을 잠깐 그려보면 강화도 위로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휴전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휴전선 바로 위에,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바로 위에 또 북한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또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이름 뭘까요? 개성공단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기가 바로 개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의 오른쪽 살짝 아래는 서울이고 강화도의 바로 위에가 바로 개성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좀 더 위로 올라가서 대동강 하류에 있는 도시는 평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여기도 우리가 또 놓칠 수가 없는데요. 자, 여기의 이름은 뭐냐? 자, 여기의 이름은 과거에는 의주라고 했고요. 1906년 이후부터는 이제 이 의주 바로 옆에 있는 신의주가 보다 더 큰 도시로 발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연도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 이렇게 큰 대한민국 전도에서는 의주와 신의주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1906년 전까지는 의주, 그리고 1906년 이후부터는 신의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곳, 여기. 네, 이렇게 홈이 이렇게 살짝 들어간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약간 아래쪽에 여기 이름은 뭐냐? 원산이에요. 원산. 원주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주는 지금 우리 남한 지역이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원산에 가려면 휴전선을 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요 쏙 들어간 요 부분의 아래쪽, 여기는 뭐다, 여러분? 원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서울, 그리고 평양, 개성, 그리고 의주, 그리고 또는 신의주, 그리고 여기 원산. 여러분, 이 정도 어떻게 정리가 되시나요? 이 정도 정리를 했다면 한국사 아주 알차고 그리고 산뜻하게 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한국사 주요 지명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자, 그 다음엔 우리 국가의 그 형태, 발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지우고. 우리 한국사는 구석기에서 시작해서 신석기를 지나 청동기 그리고 철기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네, 잠깐 한번 써보겠어요. 자, 구석기, 자, 그리고 신석기,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자, 그 다음에 철기.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사는 발전을 했는데,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에서 최초로 우리 한국사에서 국가가 등장한 시기는 언젠가요? 최초의 국가가 등장한 시기는 그렇습니다. 바로 청동기라는 거죠. 청동기. 네, 청동기에 국가가 바로 최초로 등장을 했다. 그 이유는 청동기에 구석기와 신석기, 신석기 때까지는 계급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배자도 없고 지배를 받는 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지배자도 없고 피지배자도 없는 그냥 모두가 평등한 평등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국가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왕도 없고 신하도 없고 평민도 없고 노비도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는 평등사회이기 때문에 국가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청동기가 되면서 드디어 계급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지배자가 등장하고 그 지배자한테 지배를 받는, 지배자한테 절대 복종하는 피지배자, 다수의 피지배자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시점부터 국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청동기 때부터 계급이 등장하게 되니까 그에 대한 여파로 국가도 당연히 청동기에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국가가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이 최초의 국가는 군장국가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가장 원시적인, 가장 최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모습은 바로 뭐다? 군장국가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군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군 그럼 꼭 군대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란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군장은 이런 의미입니다. 군은 무리군, 무리군자예요. 군중,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people이란 뜻이에요. people. 네, 사람들. 자, 용어 정리 간단히 여기서 말하는 군장의 군은 people이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은 당연히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니까 군대라고 하는 개념과는 또 별도의 그런 의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군장하고 완전히 같은 말이 뭐냐면요. 부족장이에요. 네, 부족장. 그리고 또 줄여서 족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부자를 줄여가지고 부족의 우두머리, 부족의 일장을 바로 부족장이라고 하고 줄여서 족장이라고도 하는데 한국사는 용어가 그 시대별로, 시기별로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시기별로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부족장, 족장 이런 어떤 용어로 저는 공부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군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더 많은 역사학자들이 애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군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부족장, 족장, 군장은 완전히 같은 단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명의 부족장이 부족 하나를 통치하는 가장 원시적인,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국가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군장국가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군장국가는 연맹왕국으로 발전을 합니다. 연맹왕국으로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연맹왕국이 고대국가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 군장국가에서 연맹왕국으로, 연맹왕국에서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이 과정을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국가란 무엇이고 도대체 연맹왕국이란 무엇이냐. 일단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연맹왕국은 우리가 곧 공부하게 될 고조선 이후에 부여, 앞글자만 써볼게요. 부여, 고구려, 옥저, 그리고 동해,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원과 같은 이러한 사만, 부고옥동, 맞은변 이러한 국가들을 바로 연맹왕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나라들이 없어지고 또 누군가가 또 멸망을 시키고 그래서 고대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고대국가가 바로 다름 아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국가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림과 함께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이해하는데 이 국가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초 중에 기초라고 볼 수 있겠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여기 어떤 강이 이렇게 흘러요. 자, 강이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흐르고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어떤 하나의 부족이 하나 이렇게 딱 있습니다. 부족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부족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부족이 하나 있다. 이쪽이 경기도면 이쪽이 충청도고, 이쪽이 강원도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아주 긴 산맥이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에도 부족이 하나 이렇게 또 하나 있고, 또 여기에도 아주 큰 험준한 산맥이 있어서 이쪽에도 부족이 이렇게 하나 있다. 그래서
5개의 부족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는 이 부족들이 계급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냥 부족 안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평등하게 살다가 청동기가 되니까요. 이 부족 안에서 지배자가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배자의 카리스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배자에게 절대 복종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가장 원시적인, 가장 그 기초 단계의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거 방금 전에 뭐라 그랬었죠, 여러분? 그렇죠. 군장이, 부족장이 부족 하나를 자기가 알아서 통치하는 군장국가.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 단계를 바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군장국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군장국가. 자, 군장국가가 바로 이렇게 해서 탄생을 했고, 당연히 여러분 이 군장국가는 청동기에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의 부족을 5개의 군장이 통치를 해요. 그리고 물론 교류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류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큰 교류는 없는, 연합은 없는 부족이 그냥 각각의 부족이 각각의 군장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냥 자기들이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이러한 국가의 모습이 바로 군장국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 강 너머, 저 산 너머에 다른 부족이 있다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 부족의 삶과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그런 저쪽 우리 세계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최초의 국가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뀌면서 이 철기의 맨 앞부분을 초기철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청동기도 쓰면서 철기도 함께 사용하는 철기의 맨 앞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초기철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요, 초기철기로 넘어가게 되면 무기가 당연히 청동기에서 철기의 무기로 바뀌겠죠. 그래서 보다 더 전투력이 강화된 다른 어떤 세력이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 초기철기가 되면은 정복전쟁이 굉장히 활발해지게 돼요. 그래서 힘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확 쳐들어왔을 때 힘이 없는 부족은 당연히 멸망을 당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어요. 아주 강력한 어떤 세력이, 외세가 이렇게 굉장히 큰 대군을 이끌고 외세가 이렇게 확 쳐들어왔다. 그럼 여러분 이 부족은 이 외세와 싸우겠죠. 그럴 때 다른 부족은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응원만 한다면, 화이팅 이러고만 있다면 결국 이 부족은 이 외세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고 순서대로 그냥 각계격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이런 어떤 외세 침입이 있을 때에는 함께 연합을 해서 이 외세를 막아내는 것이 우리 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가 되면요, 외세의 침입을, 이러한 어떤 강력한 어떤 군대를 가진 외세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이들이 효과적으로 함께 방어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이들은 동맹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동맹을. 다 같이. 목적은 바로 외세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바로 동맹을 체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산과 하천은 쌤이 그리지 않고요. 일단 5개의 부족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군장들이 여전히 자기 부족은 알아서 통치를 하면서 외세 침입이 있을 때에만 이렇게 한 팀이 되어가지고 싸우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시에는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결속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동맹을 한, 연맹을 한 보다 더 발전된 국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부족 연맹체 국가. 부족이 연맹했잖아요. 부족 연맹체 국가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또 부족 연맹체 국가라고 안 하고요, 연맹 왕국이라는 표현을 좀 더 즐겨 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연맹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부족연맹체 국가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연맹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잘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장국가 이후에 보다 더 발전된 국가의 모습은 바로 뭐냐? 연맹왕국이 된다라는 거죠. 연맹왕국. 자, 이렇게 네모칸을 한번 이렇게 딱 쳐볼까요? 네. 부족연맹체 국가와 같은 말이다. 혹시 어떤 그 한국사 교과서 또 읽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부족연맹체 국가와 연맹왕국은 같은 말이다라고 한 거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주세요. 부족연맹체 국가. 같은 말.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연맹을 한 이유는, 연합을 한 이유는 외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지, 각각의 군장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부족의 통치권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건 결코 아니죠. 자기 부족은 자기들이 알아서 통치하는 거예요. 자기 부족은 군장들이 각자 알아서 통치하면서 이런 어떤 쳐들어왔을 때에만 함께 방어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뭔가 이 연맹왕국을 대표하는 누군가는 있겠죠. 대표자. 그 사람을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편의상 이 사람을 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왕이라고 한번 해야겠어요. 이 왕은 자기 부족을 다스리는 군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왕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을 할 수 있다 없다? 간섭을 못한다라는 거죠. 간섭을 못하고, 그래서 왕의 힘은 매우 미약합니다. 왕의 힘은 매우 미약하고, 그리고 각각의 지역마다 각 군장이 있어서 군장이 알아서 통치를 하니까요. 지방마다 권력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집중일까요? 분산일까요? 지방마다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지방 분권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바로 이와 같은 국가가 어떤 국가들이냐? 부여, 고구려와 같은 그런 부족연맹체 국가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초기 단계의 고구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여도 5부족 연맹체고, 그리고 고구려도 5부족 연맹체의 모습으로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두 번째 모습이 바로 연맹왕국이 되고, 자, 이 연맹왕국의 특징은 바로 부족이 연합을 하긴 했다. 부족이 연합을 하기는 했는데 어떻다? 연합을 하기는 하였으나 권력은 다 각각의 부족장이 자기 지역은 알아서 통치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왕의 힘이 세져요. 여러분 어떤 외침이 있었습니다. 외적이 딱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약속대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전투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에는 그 최고 통수권자, 그러니까 총사령관의 말에 무조건 절대 복종하는 것이 가장 전투에서 승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왕이 자, 다 같이 돌격 앞으로 그랬을 때 다른 군장들이 왜요? 그럼 여러분 전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왜 당신 마음대로? 그러면서 우리 투표해요. 이 전투가 일어나는 막 급박한 상황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건 싫건 무조건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왕의 말을. 그래서 만약에 이겼다. 아, 그럼 여러분 이 왕에게 바로 영광이, 승리의 영광이 모두 다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투가 계속 반복될 때마다 왕의 힘은 점차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왕이 다른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을 못하게 되다가 왕의 힘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점차 다른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게 바로 다음 단계의 고대 국가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조금만 더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철기가 이제 완전히 딱 되니까요. 자,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 바로 이렇습니다. 자,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왕이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는 왕이 다른 부족을 모두 없애요. 부족 자체를 아예 그냥 소멸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부족이 아예 사라집니다.
부족이 소멸하는 단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족이 완전히 소멸하고, 그리고 당연히 왕의 힘이 커졌기 때문에 왕이 다른 부족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왕이 다른 부족을 다 없애면서 자기가 모든 땅을 다 알아서 통치해요. 네. 왕이 있는 중앙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되는, 왕이 있는 중앙이 바로 권력을 집중하는,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는 이런 어떤 국가 형태가 다음 형태의 국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고대 왕국 또는 고대 국가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고대 왕국 또는 고대 국가. 자, 그래서 모든 부족들이 소멸을 하면서 기존의 군장들 있죠? 이 군장들 이제 불쌍해졌습니다. 네. 이러한 군장들한테 당연히 특혜를 줘야겠죠. 그래서 기존의 군장들은 이제 수도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수도에 이렇게 샥 들어와서 살게 하면서, 아직까지는 과거 시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군장들이 바로 왕 바로 아래에 신하가 되는 겁니다. 신하가 되어가지고 왕만큼 힘이 세진 않지만 이 군장들이 왕 다음 가는 그런 권력을 가지면서 왕 아래에서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그런 어떤 아주 강력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당연히 자기 자손에게, 자기 자식에게 세습할 수가 있었어요. 자손 대대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세습을 하면서 왕을 계속 보필하는 그런 어떤 신하 계급, 신하 단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군장은 이제 수도에 살면서 바로 이와 같은 신하가 되는데, 이 군장은 이제 뭐가 되느냐? 부와 명예와 권력을 계속 세습하는 아주 특별한 가문이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을 여러분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다시 한번, 부와 명예와 권력을 세습하는 특별한 가문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귀족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은 처음에 하나의 부족을 통치하던 군장은 이제 뭐가 된다? 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세습하는 특별한 가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귀족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이러한 고대 국가의 상황에서도 바로 귀족이 중심이 되어서 바로 국가를 운영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계속 전개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우리의 한국 사회는 어느 시대까지, 어느 나라까지 귀족 사회일까요? 어느 나라까지? 어딘가에다가 좀 여러분 메모를 좀 해주십시오. 자, 우리 한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 나라까지가 바로 귀족 중심의 귀족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맞힐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네. 자, 우리 한국사는 바로 고려까지, 고려까지가 바로 귀족 사회입니다. 고려까지가 귀족 중심의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서 능력 위주의 사회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려까지는 무조건 귀족 중심의 그러한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아까 설명드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원래 자기 부족 하나를 통치하던 군장은 이제 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출제자들은 이러한 그 과정을 정말로 좋아하고 출제의 의도, 실제로 문제를 딱 봤을 때에는 이런 어떤 의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부족이 완전히 동일한 세력을 가지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큰 부족이 있고 작은 부족이 있어서 큰 부족의 군장이 귀족이 되고 작은 부족의 군장도 귀족이 되는데 같은 레벨이면, 같은 등급이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원래 그 군장이 부족장일 적에 군장일 적에 그 부족의 규모에 따라서 규모와 인구 그리고 세력에 따라서 귀족이 등급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부족의 부족장, 큰 부족의 군장은 높은 귀족이 되고요. 높은 등급에. 그리고 그보다 작은 부족의 군장은 그보다 낮은 등급의 귀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큰 부족의 군장은 높은 귀족, 작은 부족의 군장은 낮은 귀족이 되면서 귀족 간에도 등급이 막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내용이죠. 그래서 고구려하고 백제는 결국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멸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통일을 한 신라의 귀족의 등급 제도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기록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신라의 귀족의 등급제, 귀족의 등급을 나누는 그 제도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신라의 경우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을 바로 다름 아닌 무엇이라고 하냐면 골품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골품제. 아, 골품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탄생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국가의 그 형태의 발전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3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초기 단계의 국가는 가장 먼저 발생한 원시 단계의 국가는 부족 하나를 군장 하나가 알아서 통치하는 군장 국가였어요.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외세의 효과적 방어를 위한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서 이들은 동맹을 체결을 했다. 연합을 했다. 그게 바로 부족연맹제국가 또는 연맹왕국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부여, 고구려 이와 같은 사만과 같은 이러한 국가들이 바로 연맹왕국의 모습이 되겠고, 이때에는 왕의 힘이 약했는데 왕의 힘이 점점 세지면서 아예 부족이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그러한 국가를 뭐라고 하냐면 고대 왕국 또는 고대 국가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대 국가가 되면서 군장이 귀족으로 바뀌었는데 신분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변신을 한 거죠. 군장에서 귀족으로. 이 변신의 과정에서 각 부족이 가지고 있는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귀족도 등급 생겼다. 신라의 경우에 그 귀족 등급제가 바로 골품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를 이해했다면 굉장히 큰 소득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고대, 우리 앞부분, 한국사의 앞부분을 이해하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큰 줄기는 없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개를 했습니다. 물론 진도를 나간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2개를 했어요. 뭐냐면은 한국사의 주요 지명 공부했고, 그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국가의 형태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잘 여러분 이해하셨다면은 아주 크게 성공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습을 좀 빠른 시간 안에 하시고요. 다음 강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부터는 이제 구석기부터 시작을 하는 진도가 전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